자,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도 반도체, 특히나 이 SK 하이닉스가 9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등 반도체의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접근해도 될지 아무래도 나는 좀 대형주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고 보시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아직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보세요?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 특히나 이제 양사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합치면 뭐 300조가 넘어갈 것이다. 2026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약간은 좀 이제 막연한 수치로 느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었겠지만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양사 모두 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160조, 뭐 170조까지도 벌 수 있는 회사가 이겠구나라고 투심이 좀 더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양사가 최소 보수적으로 150조씩만 번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이상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밸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그렇게 또 변동성이 있는 구간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추세 같은 경우도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 뭐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단기로도 매틱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MS라든지 메타라든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역대급 실적을 발표도 했지만 가장 기대가 됐던 부분들,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확대를 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 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발표라든지 컨퍼런스 콜이 나올 때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고성능 반도체인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레거시 반도체, 일반 디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낸드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공급은 지금 공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AI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다른 기업들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재기를 또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오늘 뉴스를 나오더라고요. 네. 왜 그랬냐면 이게 그 예전에 코로나 때 자동차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가 반복되는 거죠. 지금 왜냐면 차량용이라든지 PC용 여기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 쪽으로 너무 공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런 일반 반도체들이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빨리 좀 땡겨 오려고 지금 다른 기업들, 자동차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계속적으로 가격은 계속 역시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높은 가격에 판다라고 하면 마진도 당연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일단 뭐 4분기 실적만 좋았지만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 건에서도 낸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제한적인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낸드까지도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익이 충분히 증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도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투자 접근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TSMC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4분기 때 포착이 됐었죠. 올해는 또 어떠한 또 역사를 써 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이 잘 가니까요.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이제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전고점 뚫는 기업들도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이제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주도주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종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소부장 기업들이 키 맞추기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선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신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소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HBM4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활하기 때문에 HBM4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부품,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TSMC가 어떻게 보면 위탁 공정에서는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TSMC를 필두로 해서 고성능 칩 패키징이죠. 코어스 공정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기술 또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소캠 관련돼서는 어제도 잠시 언급드렸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소캠이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적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판 기업들이 일단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텍, TLB,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까지 세 종목 정도를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은데 SK하이닉스 쪽 매출 비중은 아마도 TLB가 가장 높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 기업 다 모두 다 SK하이닉스만 고객사로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도 이미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 기업들 모두 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첨단 공정에 이제 대응이 가능한 장비주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PSK홀딩스라든지 HPSP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어스 공정과 그다음에 HBM4 시장에서 더 많이 장비가 필요로 하는 구조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앞선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첨단 공정과 신제품에 맞는 장비주들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재도 필요합니다. 그중에 저는 이제 국산화를 좀 선도했던 기업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동진세미캠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10%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고점 뚫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회사이고 여기와 연관지어서 삼양 NC캠도 한번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회사는 왜 좋냐면 동진세미캠이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데 대응을 할 수 있는 소재 기업이고 1차 벤더인데 이 삼양 NC캠 같은 경우는 동진세미캠이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포토레지스트의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함께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도 계속적으로 방향성이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과 삼양 NC캠은 계속적으로 묶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종목 엄선해서 또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뜨거운데요. 이 바이오는 또다시 악재에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급락세를 좀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이다가 오늘은 에이비엘 바이오가 두 자릿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그리고 지금 손쓸 새 없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 또 이제 대형 네. 또 악재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낮았던 로열티 요율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거고 실제로 그게 매출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굳이 지금 알테오젠도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구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ABL 바이오의 오늘 악재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알테오젠 악재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것을 기술 이전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사노피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사노피가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약간 ABL 바이오가 제공했던 ABL301이라는 치료제가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파킨슨병 치료제라든지 이런 중추신경에 관련된 치료제는 사실상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패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정말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준비 과정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루머가 너무나도 크게 확산이 됐던 게 뭐냐면 개발이 중지되는 거 아니냐,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사측에서도 반박 공시가 나와
나왔고요. 산오피 측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시나 주력 파이프라인 안에 ABL 바이오가 공급했던 ABL 301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기간만 조금 연장이 됐다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ABL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또 바이오텍 기업이거든요. 지금 뭐 GSK라든지 GK라든지 아니면 일단 뭐 일라이리라든지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가장 많이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들이 이 회사의 BBB 플랫폼이죠. BBB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신뢰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어서 그런 것들만 하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낙폭이라면 충분히 악재는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져서 일단 이 종목은 전저점 영역이죠. 한 17만 5천 원 정도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분할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이 BBB 셔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적응증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런 뇌질환 치료제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장기 쪽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항체 이런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RNA 치료제와 같은 성장성이 높은 치료제 쪽으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올해 가장 또 기대해봐야 되는 바이오텍 기업이어서 오히려 낙폭이 나왔을 때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재가 좀 연이어서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변동성의 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변동성을 비중 축소할 때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고민 많이 되시고요. 또 반도체가 잘 가니까 옮겨 탈까 뭐 이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반도체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의 악재만 나와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가는 종목들은 또 가거든요. 오늘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텍 기업인데 ADC 쪽에서는 전 세계 선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회사고 특별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월 달에 월드 ADC 유럽이 열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또 한번 이벤트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지만 조금 더 다음 달 이벤트 전까지는 한번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은 계속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 시장이 이제 경구용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복용 편의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본다면 일단은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고 메세라로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상은 아직 조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나와 있던 자료들만 봤을 때는 상당히 경제성 대비 우월한 데이터를 지금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메세라 인수에 이제 실패했던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다른 빅파마 같은 경우는 대안으로 이제 일동제약을 선택할 확률도 있다라는 게 업계의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일동제약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언급을 한번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RNA 치료제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RNA 치료제 관련된 인수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료약품이라든지 이런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에스티판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RNA 치료제 관련된 올리고라는 원료 의약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고퀄리티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게 에스티팜이기 때문에 RNA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에스티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다 발표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관세에 대한 여파를 좀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오늘 현대차가 거의 5% 가까이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로봇 모멘텀에 상승했던 그런 걸 이제는 되돌리고 다시 좀 꺾이는 추세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네, 약간의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실 어제도 잠깐 이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왜 그랬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관세 영향이 너무 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미국 자동차 관세가 좀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일단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달에 일단은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가 됐지만 재고가 소진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2월 때부터 그때부터 관세가 조금 이제 충격이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에도 거의 1, 2월, 그러니까 11월 달과 10월 달 이 두 월이 모두 다 관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2월 이때는 줄어든 관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 대비했을 때 1분기 때는 충분히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익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로보틱스의 가치가 완벽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사업의 가치를 시장에서는 한 69조 원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 전통 사업보다 자동차 사업보다 훨씬 더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합쳐서 시가총액을 한 164조 원까지 보고 있는 업계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8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80만 원까지 시간을 두고 보면 갈 수 있겠지만 한 7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좀 룸을 열어놓으시고 중장기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쭉 넣어 넣으셔야 되는 종목이다. 아직 이 로보틱스 사업의 가치가 완벽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결국에는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실적 좋고 미래가치 있는 기업들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